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코인 뉴스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보다 상세한 이야기들 또 다양한 전략들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윤석빈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트러스트 커넥터 서강대 윤석빈입니다. 네, 요즘에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의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요즘 최근 시장 보시면서 교수님 어떤 생각 좀 드셨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보합권이고요. 저는 크립토 히터를 3번 겪다 보니까 저는 뭐 기술적으로 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워낙 다이나믹한 시장인데 그 어떤 숨을 고르는 시간 그런 특히 보여주고요. 그리고 트럼프 2.0에 의해서 굉장히 기대가 많았었죠. 기대가 많아서 굉장히 더 많이 올라갈 거라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는 슬로우해져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투자자분들 관련된 분들은 좀 약간 답답해할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뭐 기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히 이제 느끼는 건 블록체인 웹3 사업은 확실히 영향을 받아요. 그런 저도 아무리 기술적 한다 하더라도 그 관련된 커뮤니티나 이제 관련된 분들 만나면 확실히 이제 장이 좋았을 때는 확실히 또 기술 쪽도 연락이 더 많이 오시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런 영향을 받고 있어서 아마 답답하시겠지만 좀 아마 전체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장기적 투자 관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오늘 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에어드랍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사실 이 에어드랍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어려워하시거나 생소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한번 기술적으로 좀 풀어볼까 합니다. 자, 에어드랍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전략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워낙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에어드랍 말 그대로 이제 공중에서 낙하산 뿌리듯이 하는 게 에어드랍인데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자체 토큰을 무상으로 하는 게 무상이 중요합니다. 무상으로 관련돼서 마케팅이나 또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에어드랍을 많이 받으셨. 특히 이제 ICO 때는 굉장히 많았었죠. ICO 때는 워낙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때보다는 덜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체 토큰을 무상으로 마케팅 그리고 커뮤니티에 활성화하는 전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의 뭐 에어드랍 무상이니까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중에서 뭐가 뭐 제2의 이더리움, 제2의 솔라나 될지 모르는 게 있죠. 제가 아는 분은 좀 재미있는 솔직히 말씀하면 에어드랍을 많이 받으시 좋을 게 제가 아는 분이 이더리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대요. 유럽을 출장을 가셨는데 뭐 한참 무상으로 나눠주는 게 있다고 막 받으려고 했는데 안 받았대요. 그게 이더리움이었어요. 이더리움도 무상으로 에어드롭 한 적이 있습니다. 극초기니까. 그런데 상상해 보시면 이더리움을 무상으로 받는데 얼마나 여러분이 지금은 당장 받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에어드랍이니까 무상이니까 안 받았는데 지나서 보니까 그게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 그때 에어드랍 이더리움도 에어드랍을 했어. 그래서 저한테 보여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안타까워하시죠. 그다음부터 저를 꼭 데려가셔라. 그래서 제가 제2의 이더리움이 뭔지 알아봐 주시겠다는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심지어는 이더리움조차 에어드랍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관련돼서 무상으로 커뮤니티 활성화, 마케팅 전에서 하는 것이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커뮤니티 확장을 위해서 신규 사용자 유지 및 기존 사용자 보상을 위해서 커뮤니티 확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분산화를 촉진합니다. 토큰을 광범위하게 배포해서 네트워크의 탈중앙화를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말씀드렸지만 마케팅 효과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존재감을 높이고 거래소 상장 전에 유동성 창출을 위해서 크게 세 가지가 전략적인 부분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어드롭을 하시는 거는 그 무상이니까 약간 이제 뭐 지갑을 알려주고 약간 프로세스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제2의 이더리움, 제2의 솔라나, 제2의 폴리곤이 될지 모르니까 어쨌든 그 제가 아는 분의 리얼한 사항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더리움도 에어드롭 한 적이 있었다라는 걸 좀 상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대부분의 이제 많은 토큰들이 초기에는 에어드랍을 통해서 무상으로 또 투자자분들에게 제공하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그럼 그 초기에 좋은 시그널들을 잘 포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더리움마저 에어드랍으로 또 무상으로 나눠줬었다라고 하니까 그게 좀 더 와닿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왜 에어드랍이 또 선호가 되는지 그 기술적인 관점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ICO는 뭐 투자로부터 직접 자금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죠. 그래서 문제 규제 리스크하고 사기 프레이트들이 많아서 좀 신뢰도가 하락됐고요. 에어드랍은 이제 그 반대로 무료로 배포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참여 장벽이 낮고요. 커뮤니티 참여 유도 앞에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초점 맞춰서 규제 피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ICO는 규제 이슈가 많았잖아요. 이제 규제 이슈가 대신에 에어드랍 하게 되면 이 프레이트가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야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알려주시면서 커뮤니티 활성화하는 부분에서 우리 이렇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라고 알리기 위한 마케팅의 좀 부분이 많았고요. 최근 트렌드는 과세피보다는 이제 참여 생태계 기여자 보상이라든지 뭐 유니스왑의 유니 에어드랍이 하나 있는데 그런 것처럼 전체 지금은 뭐 과세피보다는 생태계 기여자한테 보상한다. 그러니까 생태계에 참여되어 있는 그러니까 커뮤니티님들한테 에어드랍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커뮤니티에 참여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답례로 에어드랍을 드릴게요. 그런 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세미나 같은 데 가면 아마 뭐 에어드랍 많이 합니다. 그런 이유거든. 참여해서 감사한데 거기에 대한 마치 이제 쿠폰을 주듯이 보상을 주는 게 에어드랍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최근에도 이 에어드랍 형태로 코인을 제공하는 그러한 토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 이 분야에 관해서 조금만 더 상세히 들어가면은 우리가 어쩌면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또 코인 회사들이 이 에어드랍을 하고 있는데 에어드랍을 했을 때 실질적인 영향도가 어떨지도 좀 궁금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마케팅 수단이죠. 일단은 에어드랍 하게 돼서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게 해요. 물론 이제 그 앞에 에어드랍 한다고 무조건 마케팅이 되는 건 아니죠. 스토리텔링을 잘 짜야 되는데 관련돼서 마케팅 수단으로서 단기적인 흉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그렇잖아요. 저희가 어떤 세미나 갔는데 경품을 많이 하잖아요. 왜 할까요? 마지막까지 집중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마케팅 수단으로서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생태계에 대한 강화 수단이 있는데 단기적. 앞에가 마케팅 수단이 약간 단기적이라고 한다면 생태계 강화는 장기적 사용자 유지 및 프로토콜 활용도 증가를 위해서 뭐 아비트룸의 오프체인 뭐 거래 활성화 이런 것처럼 약간 마케팅 수단은 약간 단기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생태계 강화는 약간 장기적 측면에서 단기 측면에서 에어드롭을 갖고 이런 실질적 영향력적인 부분은 약간 마케팅적인 측면 그리고 생태계에 대한 강화 크게 두 가지가 실질적인 영향인데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본질적인 부분은 프레이트가 자체가 좋아야겠죠. 프레이트가 좋아야 아무리 근데 그거를 볼 수 있는 투자자들의 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이게 이런 마케팅에서 공짜니까 받겠다라고 하는 건 있는데 근데 본질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을 에어드랍 한 적이 있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모든 게 다 상장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상장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에어드랍 전체해서 그걸로 옛날이죠. 2017년도 그때는 잘 해서 뭐 상장됐을 때 굉장히 좀 돈을 벌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아마 저는 에어드랍 많이 받은 게 있는데 다 관리 안 해서 좀 많이 날리긴 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은 에어드랍을 아주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사이트 커뮤니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어드랍만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에어드랍을 만약에 이어드랍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관리하면 지금이 거의 뭐 3,300조 시총인데 지금 3,300조 되죠? 이더리움이 시총인데 그때 몇 개만 갖고 있었으면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죠. 그때 받아 놓아야 되는데 안 받아 놨다고 아주 점어보험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근데 말씀드렸지만 제2의 이더리움, 제2의 폴리곤, 제2의 솔로나가 무엇이 될지는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 그게 뭐가 될지 모르죠. 사실은 그 당시에서 시청자분들이나 아마 참여하시는 분들은 에어드랍을 일단 많이 받아 놓으시면 받아 놓으실수록 그거는 무료니까 무상으로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귀찮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마 잘 관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모든 에어드랍하는 토큰들이 뭐 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내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많은 에어드랍을 통해서 토큰들을 모아놓는다면 뭐 그중에 한 가지 정도는 어느 정도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최근에 관심받는 대형 에어드랍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네, 그건 워낙 많긴 한데요. 아마 지금 국내 외적으로 많이 많긴 한데 말씀하신 대형이라고 하니까 스타크넷이라고 해서 레이어 2 프레이트가 있는데
130만 개 지갑에 배포했답니다. 굉장히 130만 개니까 글로벌리 이제 대규모는 맞고요. 그리고 주피터라고 하는 솔라나 생태계의 이제 덱스의 집계기 어그리게이터인데 또 995만 명 대상으로 에어드랍을 했었고요. 레이어 제로라고 DRO라고 하는데 크로스 체인 프로토콜이 있는데요. 그래서 스냅샷 없이 깜짝 에어드랍에서 화제됐다고 해서 크게 보면은 뭐 대형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국내 투자자분들은 국내 K코인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좀 글로벌리 잘 찾아보시면 근데 대신 그거는 텔레그램이나 좀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보시면 관심 받는 에어드랍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아서 근데 그거는 보통 그 안에 있는 텔레그램이라든지 그 슬랙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디스코드처럼 활동을 많이 하셔야 이제 볼 수 있긴 한데 그 안에서 이제 보시면 국내만 보지 마시고 좀 해외를 많이 보시면 이렇게 대형 에어드랍 프로젝트는 굉장히 많이 있다. 이거 말씀드린 거 말고도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이 있을 텐데 이제 그거는 좀 시간 쓰셔야죠. 에어드랍이 하려면 그게 에어드랍을 마케팅 차원이니까 많이 알리긴 하는데 그러려면 그 채널이 필요하거든요. 그 채널은 텔레그램망, 뭐 디스코드라든지 이제 그걸 잘 선별하셔서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에어드랍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실패했던 사례들도 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는 많죠. 지금 성공된 사례들만 좀 많이 얘기하고 있긴 한데 이 두 가지 사례를 조금 비교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수님? 예, 성공 사례 말 그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패도 훨씬 많습니다. 네. 하지만 실패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실패가 훨씬 많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거는 유니스왑 같은 경우는 2020년 15억 달러 규모를 배포해서요. 덱스 시장을 지금 1위잖아요. 무조건 유니스왑이 1위인데 그 되기 위한 하나의 견이 됐다고 볼 수 있는 2020년 15억 달러 규모 배포가 돼서 이걸로 덱스가 이제 1위로 진입했죠. 유니스왑 하니까 또 생각나는데 유니스왑이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유니스왑이 이제 그 KBW 와서 우리나라 KBW 와서 유니스왑이 그때 비탈리 만나서 그 성공해서 그 펀딩을 받은 거예요. KBW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유니스왑이 그 사람이 되게 막 종이로 덱스가 그 당시에 알려지지 않을 때거든요. 그때 막 종이로 이렇게 덱스가 이런 겁니다. 막 들고 다녔을 때 KBW 와서 우리나라 그때 안타깝죠. KBW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는데 우리나라 이런 게 벌어졌는데 유니스왑 그 대표가 이더리움 비탈리 만나서 이게 좋다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고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제 성공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 마찬가지로 그 이유긴 합니다만 2020년에 15억 달러 규모가 돼서 덱스 시장이 점유율 1위로 되는 계획이 있었고요. 아비트룸은 거래량 기준 레이어 2 이제 1위가 됐는데 에어드랍 후에 TVL 토탈 밸류 락업이 40% 증가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례였죠. 실패 사례는 워낙 많아서 이제 스캠 프레이트는 굉장히 많아서요. 이거는 뭐 일일이 겨룰 수 없는데 뭐 OMG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에어드랍 후에 사용자 이탈로 토큰 가치가 90% 하락돼. 이거는 에어드랍 하면 안 됐었죠. 했는데 90% 이상이 하락된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 외에 많은 스캠 프레이트들이 뭐 거의 사이트 피싱으로 개인 정보가 유출된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실패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아까 말씀 유니스왑하고 아비트룸이 약간 이런 건 직접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좋은 사례였고요. 뭐 실패는 다 스캠 프레이트를 워낙 많아서. 근데 여러분들이 잘 고르셔야죠. 근데 에어드랍은 사용자 관점이나 투자 관점은 큰 리스크는 없죠. 어떻게 보면 이 프레이트들이 리스크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많은 실패 사례가 있기는 한데 그게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그런 실패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어드랍 관련해서는 조금 자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상 에어드랍이다라고 하는 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생소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셔도 막상 어떤 방면으로 참여를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이 좀 어렵거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떻게 참여를 하면 좋을지 그 전략도 조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본질적인 부분은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커뮤니티 내에서 보면 뭐 테스트넷을 한다, 아니면 커뮤니티 에어드랍 한다, 그게 어떻게 하면 커뮤니티 내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그게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데, 뭐 이제 차라리 말씀드리면 테스트넷 활동이 있습니다. 뭐 GK 싱크라든지 뭐 베라체인 등을 테스트넷에서 이제 거래, 개발 일단은
메인넷 하기 전에 테스트넷을 하잖아요. 그때 에어드랍은 아니에요. 보통은. 그래서 커뮤니티 내에서 우리 메인넷이 바로 하진 않잖아요. 테스트넷을 할 때가 있는데 테스트넷 활동을 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에어드랍 많이 드릴게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아까 말씀한 이더리움이 지금 에어드랍 당연히 안 하겠죠. 그때는 아마 그때 시점이 아마 테스트넷 한참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테스트넷 메인넷이 어떤 게 잘 될지 모르니까 일단 테스트넷 활동을 많이 하시면 거기서 테스트넷에서 거래에 참여를 위해서 그때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많이 에어드랍 많이 준비해서 일단 커뮤니티 활동이 제일 중요하고요. 거기서 일단 테스트넷 할 때 잘 고르시면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기여는 뭐 다오 뭐 전에 말씀드린 탈중앙화 조직인 다오 같은 투표 뭐 컨텐츠 제작, 버그 리포트 등 이제 적극적 참여를 하게 됐을 때 또 에러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 활동할 때 이렇게 많이 기여를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가 보상으로 에어드랍을 드릴게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오 활동에서 뭐 투표를 그냥 하지 않. 저희도 좀 설문조사하면 되게 귀찮잖아요. 전화 오면. 근데 예를 들면 설문조사 해주시면 저희가 스타벅스 많이 드릴게요. 이렇게 일단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오 투표나 컨텐츠 제작, 버그 리포트 등 할 때 적극적 참여가 되고요. 그리고 단일 지갑보다 이거는 이제 저희 사용자 초장 관점인데요. 단일 지갑 집중보다는 다른 에어드랍 전용 지갑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약간 활동별 지갑이 분류돼서 아니면 스캠 리스크가 감소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갑을 저희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뭐 에어드랍용 전용 지갑처럼 하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그런 것처럼 왜냐면 그 괜히 메인 지갑 알려줬다가 해킹 당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서 하는 분들 이렇게 좀 부분에서 일단 중요한 거는 결론 말씀드린 커뮤니티다.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하시면 거기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 커뮤니티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커뮤니티로 활동을 하시면 또 저 같은 경우에 보면 커뮤니티 내에서 뭐 이상한 글들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가끔 좀 좋은 정보가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이제 잘 걸르셔서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기본적인 접근 방법 관련 전략을 보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커뮤니티 참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또 어떻게 참여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우리가 또 테스트넷에서 이런 에어드랍이 많이 좀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 테스트넷에서 어떤 에어드랍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네트워크별 에어드랍 활성화 정도를요, 이더리움과 솔라나 또 다른 코인들 대비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이더리움은 요즘 워낙 뭐 메인 체인 자체가 워낙 이더리움은 이미 생태가 탄탄하죠. 그래서 레이어 2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포스를 바뀐 이후로 레이어 2 프로젝트가 중심이 돼서 뭐 아비트리움이나 스타크넷 같은 데서는 굉장히 말씀드렸지만 앞에 성공사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은 굉장히 프로젝트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솔라나도 지금 워낙 지금 뭐 그때 우리 민코인 얘기했었던데 그 이후로도 신규 프로젝트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에어드랍 선호돼서 주피터, 팍셀이라는 게 들고요.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테스트넷이 있어요. 아까 말씀 테스트넷이 있어서 셀레시아 같은 모듈러 체인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넷 할 때 이렇게 부분이 있어서 에어드랍이 이더리움은 워낙 잘 돼 있어서 이더리움 현재 예를 들면 뭐 폴리곤이나 아니면 그 아발란체가 에어드랍을 좀 잘 안 하겠죠. 왜냐면 이미 잘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다음 후속 진출되는 프로젝트들이 하는 거예요. 에어드랍. 그래서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서 예를 들면 그 안에서 이미 이더리움 자체는 당연히 안 할 거고요. 아발란체나 아마 아발란체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폴리곤도 거의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 후속 주자들, 그럼 레이어 2가 다가 말씀은 아비트룸이나 스타크넷이나 그 후속 주자들이 무엇이 잘 보셔서 그러면 제2의 아발란체가 될 수 있는 들을 잘 고르시면 에어드랍의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마 이더리움은 EVM 체인들은 워낙 활성화돼서 그 안에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활성화는 이더리움이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됐고, 근데 딱 그다음에 보면 솔라나, 이제 제2의 이더리움을 추구하는 솔라나가 있고, 그다음에 코스모스 이런 식으로 아마 그런 말씀하셨던 앵커님이 말씀하신 행태계에서 순서가 이더리움, 솔라나 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코스모스는 약간 인터체인 쪽에 강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많이 강하진 않아서 옛날처럼
활성화가 좀 떨어진 것 같긴 해요. 이제 우리나라는 역시 이더리움이죠. 워낙 이더리움이 강한 부분이고요. 솔라나도 이 뒤를 이어서 가고 있고 지금은 그렇게 좀 생태계 내에서 보시면 약간 레이어처럼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네트워크별 에어드랍 활성화 정도를 보시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신규 프로젝트가 에어드랍을 좀 선호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또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두 개의 또 네트워크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주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에어드랍은 테스트넷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테스트넷 에어드랍의 장단점에 관해서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장점을 말씀드리면 실제 네트워크 부하 테스트에 대해 가능할 수 있는데 뭐 저비용 참여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장점이라는 거는 실제 저비용으로 참여 가능. 일단은 테스트넷이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있고요. 단점은 메인넷 출시 후, 그러니까 지연 시 테큰 가치가 하락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모 프레이터를 이름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그때 테스트에 굉장히 밀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영지식 관련돼서 저도 이제 공부하러 간 적이 있는데 굉장히 테스트에 계속 뭐 지연이 되니까 전체적인 약간 뭐 장애 거래처럼 했던 게 아직 상당되지 않은데 가치 하락이 굉장히 리스크가 커져서 뭐 옵티미전 초기에 에어드랍이 지연됐다는 사례가 있는데 보시면 일단은 장점은 뭐 저비용이 참여 가능한데 단점은 이 메인넷 매니지먼트 출시가 굉장히 지연시 됐을 때 이걸 굉장히 또 커뮤니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원래 기대를 했다가 안 되는 것 괜히 갖고 있다 기대 수준이 있었는데 안 되면 또 화를 내잖아요. 좀 쉽게 말하면 마치 그런 것처럼 토큰 가치 리스크 하락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는 게 뭐 가장 간단하게 장점 단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테스트넷 에어드랍에 관한 장단점 저희가 짚어봤다면 저희가 그럼 마지막으로 이 에어드랍을 한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우리가 신뢰할 만한가에 관해서는 좀 의문점이 남는 것 같습니다. 위험 요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네. 이 에어드랍을 통해서 또 소위 말해서 사기라고 하는 그런 일들도 빈번히 있었던 걸로 아는데 혹시 위험 요소 마지막으로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큰 거는 가짜 에어드랍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 키를 유출될 수 있는 주의가 있어서 일단 피싱 사이트가 있는데요. 우리 에어드랍 많이 해드릴 건데 에어드랍 하기 위해서 그걸 약간 광고고 피싱 사이트예요. 마치 그래서 가짜 에어드랍 페이지로 개인 키 유출될 수 있는 주의가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에어드랍이라고 막 공짜니까 막 들어가서 좋은데 피싱 사이트였다. 그러면 약간 해킹 당할 수 있는, 피싱 당할 수 있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이제, 검증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할 때는 피싱 사이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한국에서는 에어드랍 수입을 뭐 기타 소득으로 아직 확정된 건데 약간 논의가 돼 있어서 뭐 세금 문제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크게 한쪽 사이트는 피싱에 주의하셔라. 두 번째는 에어드랍 뭐 이게 뭐 그냥 후지부지 된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이들은 좀 만약에 큰 대박을 터졌다. 그러면 그럴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어드랍을 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까지도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에어드랍 어렵게만 느껴지셨을 텐데요. 또 교수님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 저희가 얻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인 뉴스룸 오늘 이 주제도 여러분들이 잘 흡수하셔서요. 좋은 투자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